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에코그린센터장 박미옥 교수입니다. 오늘 1차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이론교육을 동영상 온라인 교육 5차시와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디자인하여 만드는 실습교육 5차시로 계획 진행되는 청소년들아 스마트하게 그린 DEP를 잡아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기서 잠깐 환경교육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에 그린 DE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린 DEP라는 것은 디자인,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린, 디자인,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실제 녹색 식물이나 재활용 재료를 이용해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녹색 실습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잡아라, 잡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을 찾고 꿈을 키워나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모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차시 동안 진행하게 될 교육 주제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1차시 환경오염, 기후변화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학습활동은 사전 설문지가 있습니다. 자, 사전 설문지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런 후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환경 관련 직업으로 환경 컨설턴트와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만족도 설문지 작성을 하여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설문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첨부된 파일에서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계시죠? 자,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관련 녹색 복지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 정도를 확인해 정부의 정책 제안에 반영될 학술적 논문에 활용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은 정말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에게는 아주 멋진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설문지를 지금부터 약 한 3, 4분 정도 빠르게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된 설문지에 이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별, 학교, 학년, 거주지, 참여 경로는 여러분들이 전부 스스로 참여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교 권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빠진 관계로 여러분들 학교에서의 환경 동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형태와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나의 행복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현재 신체적과 정신적으로 힐링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자, 3번은 나의 힐링을 위해 다음 중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2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자, 고르시고요. 4번 힐링을 위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5번은
힐링을 위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색 체험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녹색 복지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체크하시는 거고요. 자, 7번. 다음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환경복지, 생태복지, 산림복지, 경관복지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면 되고요.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8번 녹색복지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1순위 처음, 그 다음에 2순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녹색복지의 혜택 대상의 범위를 고르시오. 그래서 녹색복지는 인간과 자연환경 똑같이 고려해야 된다. 와, 인간 중심해야 된다. 자연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시고요. 자, 10번. 청소년들의 녹색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할 때 두 항목 중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녹색 공간과 녹색 체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녹색 공간에 매우 중요하다. 녹색 체험. 자, 녹색 공간과 녹색 커뮤니티. 자, 녹색 커뮤니티와 녹색 체험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골라주시고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녹색 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할 때 다음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3개 녹색 공간, 녹색 체험, 녹색 커뮤니티가 있죠. 여기에서 녹색 공간에서 10개 항목에 있어서 각각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색 항목은 4개의 항목이 있고요. 녹색 체험은 이렇게 3개. 그다음에 녹색 커뮤니티는 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있어서 5단계 척도에 의해서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녹색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녹색 체험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13번. 녹색 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나요? 현재 학교에서. 자, 실행하고 있다에 체크하신 분은 13-1로 가시고요. 실행하지 않다에 체크하신 분은 1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 같이 10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10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읽어보시고 빠르게 그냥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에 해당하는 항목이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읽어보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정도, 척도 순서에 의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아 역량에 대한 항목 해당하는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성취 동기 역량.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항목을 읽어보시고요.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리더십 역량.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갈등 조절 역량. 그 다음에 신체 역량. 다음은 시민성 역량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을 하나 읽어보시고 척도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녹색 복지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설문이죠. 자,
다음은 자연 환경에 대한 흥미입니다. 이거 많다. 각각 항목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보호성 및 필요성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각각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자, 마지막 앞서 이러한 답변한 질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 앞에서 말한 이렇게 답변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설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작성하셨으면은 놔뒀다가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학교에 대면 강의 실습을 할 때 우리 강사 선생님들 나가실 때 그때 여러분들 전부 회수할 테니까요. 그때 제출하여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부터 1차시 환경오염, 기후변화를 잡아라 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오염,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오염은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이렇게 둘레환, 장소경, 더러울 오, 물들염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환경오염 이렇게 표기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환경오염이라는 의미는 뭐냐? 사람들의 활동으로, 누구의 활동? 사람들의 활동으로 물이나 흙, 공기와 같은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손상되는 현상을 환경오염이다 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기, 토양, 물 등 인간이나 동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에 자연이 스스로 정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어서 더러워진 상태를 환경오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용력을 넘어서 버리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이 자정 능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물질들이 많아져 버리면은 이게 더러워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염이라고 합니다. 이게 환경오염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은 이게 환경오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오염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분들과의 수업에서는 2차 시의 대기오염, 3차 시의 토양오염, 4차 시의 수질오염, 그래서 환경오염을 세 가지의 오염으로 구분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은 대기 중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을 말하고요. 수질오염은 하천, 호수, 바다와 같은 어떤 자연 수역에 어때요? 인위적으로 어떠한 이온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수질 오염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양 오염은 어때요? 토양이 오염되는 거죠. 왜? 공장에서 나온 폐수, 가정에서 나온 폐수 또는 화학 비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토양이 황폐화되고 오염된 현상을 토양 오염이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2차, 3차, 4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 알아보고요. 관련된 환경 직업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환경 오염과 함께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변하니? 수도권의 기후 변화. 100년 후 우리 지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다닐까? 아니면 히어로가 등장할까? 아니, 100년 후 지구는 우리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일 거야. 지구온난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 더 이상 겨울 스포츠를 야외에서 즐기기 어렵다는 것.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해안 저지대는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 도대체 왜? 100년 후 지구는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바로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때문이야. 자,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지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지구의 기분은 날씨고, 지구의 타고난 성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즉 기후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지구의 성격이 바뀐다면 어떨까? 지구의 성격,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다면 지구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어질 거야. 문제는 이 변화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 약 1도의 변화에도 전 세계의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야.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간 수도권의 평균 기온은 무려 3.3도나 상승했고, 폭염 일수가 8.2일이나 늘어났다고. 게다가 호우 일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온실가스에 대해 알아야 해. 온실가스는 담요처럼 지구 표면을 감싸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기체야. 그런데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면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는 더 뜨거워져. 그럼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왜 계속 늘어날까? 최근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야. 인간의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과 숲의 파괴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거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무려 1위야. 정말 놀랍지? 이대로라면 21세기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땐 고도가 높은 내륙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버리고 말 거야. 물론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아열대 지역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말이야. 잠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후반 수도권은 폭염과 열대야가 50일이 넘게 나타나고 여름은 5달 정도로 늘어난대.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 기후변화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약도 맺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온실가스 줄이는데 참여해야 할 때야. 먼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에어컨 온도는 올리고 난방 온도는 낮추자. 냉장고 문도 자주 열면 안 돼. 숲을 지키기 위해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보자고. 어때? 정말 쉽지 않아? 우리가 지구를 위해 나선다면 지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지 않을래?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이해 쉽게 설명된 동영상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무엇이냐 보면은 기후 환경이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온실가스 증가와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점차 변화해서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요인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어때요? 자연의 평균 기후가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기후변화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IPCC나 UNFCCC에서 다양한 좀 상세하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날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을 것이고요. 지금은 정말로 여러분들 몸소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연적 원인은 화산 분출이나 그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나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하는 지구의 온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이나 숲의 파괴, 화학비료 사용 등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자연적 원인 말했듯이 이렇게 지구의 공전 궤도의 변화입니다. 약 지구는 100만 년을 주기로 공전 궤도가 바뀌고 있고요. 자전축은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이렇게 조금씩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져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자연적 원인도 있지만 물론 인위적 원인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도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지만 반대로 지구의 온도가 또 극강 감소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빙하기의 시대에도 이제 있다라고 애언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 자연적 요인 두 번째는 화산 폭발. 이렇게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나 먼지 등의 오랫동안 그 상층, 대기층에 머무르면서 수개월도 머무르면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위적 요인은 화석연료 사용, 화학비료 사용, 그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석연료 사용에 있어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연령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화석연료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화석연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에 가거나 또 우리가 생활할 때 둘러보면은 이렇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무엇이 발생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기후변화?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대우림의 파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맨날 하죠. 자, 우리 숲의 파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렇게 숲들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기 중으로 산소를 방출하는 이런 숲이 계속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자,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구의 온난화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구의 온난화가 왜 일어나느냐? 자연적 원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인위적 원인 중에서 중요한 게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 석유, 가스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너무 과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사용으로 인해서 무엇이 증가한다고요? 온실가스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둘러싸서 이게 온실효과를 발생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의 온난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그림에서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석탄, 석유, 가스,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해요? 온실가스가 방출합니다. 이 온실가스는 이렇게 대기권에서 모두 방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온실 효과를 발생한다라는 거죠. 온실 효과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 하나가 더 추가됐죠. 산불화질소가 추가돼서 지금은 7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 이게 6대 온실가스죠. 그 다음 2013년부터 산불화질소 하나가 추가됐죠. 7대 온실가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진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온실가스로 인해서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가스의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온실가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업이나 폐기물, 축사 할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아산화질소는 이렇게 비료 사용 같은 데서 발생을 하는 게 아산화질소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업 공장을 가동하거나 이럴 때에도 이산화탄소나 아산화질소가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라고 보시고요. 에어컨 냉매나 자동차 에어컨 냉매 같은 데는 이렇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한 같은 것들이 방출돼서 지구의 온도를 뜨겁게 하는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 현상,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이 기후변화 현상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살펴보면요. 집중호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 지역이 집중호우 폭우로 인해서 대부분 도시가 마을이 수상마을, 그러니까 건물이 물에 잠기는
상태들을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는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나 산사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생물들의 피해가 되죠. 우리나라가 원래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 해안도 어류들도 이렇게 온대에서 살았던 토착, 어류, 명태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아열대성 어류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그 생태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이 사슬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업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피라미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어때요? 불균형, 생태계 훼손이 초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의 침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또 해수면도 상승. 그러므로 인해서 곳곳에 해안이 침식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모래에 절벽이 생기고 또 축대나 이러한 도로 같은 다리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설에 피해를 주는, 그다음에 육지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100년간, 과거 100년간을 돌이켜 봤더니 평균 1.5에서 약 1.8도 정도가 상승했다. 전 지구,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약 100년간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1.5도 상승했다라고 통계상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그동안 100년 동안에 급성장하였죠. 산업화가 급성장하게 발달하였고 문화, 인간 생활, 우리 인간 생활의 문화가 급격하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화석연료의 사용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그 온도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100년간 2.5도가 상승했다고 하죠. 반면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약 0.75도 정도 상승한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약간 남부지방에 약간 난대성 기후나 이게 점점 2도시, 4도시가 상승하면서 어때요? 거의 난대성 기후들이 이렇게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는 아열대를 이제 지나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여기가 아열대가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생태계에는 적절한 먹이 사슬들이 다 균형을 이루고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평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으로 해서 이런 기후변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 그러니까 온난화의 10가지 지표, 핵심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그러한 그 핵심 지표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대기 온도, 이렇게 대기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습도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또한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년설 같은 이런 빙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죠. 만년설도 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설도 계속해서 눈 덮인 그러한 것들도 계속 녹고 있으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바다에 있는 이런 북극지방의 곰이 어디로 갈 데가 없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바다 얼음이 감소하고 있는 이렇게 10가지의 핵심 지표를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후변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어때요?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응 전략으로는 적응과 감축의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중에서 적응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요. 쉽게 표현하면 적응이라는 것은 발생된 후에 피해를 완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는 것, 감소시키는 것을 기후변화 적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지구가 뜨거워진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적응과 감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적응이라는 게 뭐냐? 발생한 이후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완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요. 감축은 뭐예요?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 방출량을 줄이거나 또는 흡수하는 것을 감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수하는 방향, 감축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감축하려면 우리가 자동차의 사용을 어때요? 횟수를 줄이고 자제하면 됩니다. 대신에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감축이죠. 또는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흡수하는 것은 뭐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무들입니다. 나무들. 그래서 나무들을 많이 녹색 세상을 만들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러한 대응 방안이 됩니다. 쉽게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이 기후변화의 대응 전략으로는 이렇게 감축과 적응 두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이 감축은 양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자전거를 신재생 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자, 적응은 이미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가 적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축과 적응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린. 요즘에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 동아리들이 꿈꾸는 환경 관련 직업, 그 다음에 그린, 녹색 직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후변화 대응으로는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탄소 에너지 보편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산업,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온실가스 감축,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태계 회복력 기후변화 적응 강화하고, 자, 기후산업, 그린 뉴딜 산업이라든지 기후산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기후변화 대응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살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하위입니다. 하위. 61개 국가 중에서 58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꿈이요 희망인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더욱더 노력하여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더욱더 높여서 우리가 상위 국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꿈이요 희망인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 이제 환경오염이나 보존에 대한 노래로 재미있게 있는 건데 여러분들 개인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환경 관련 이제 직업의 미래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환경 컨설턴트와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죠. 기후변화로 이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에서는 겨울철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한다고 하죠. 반대로 미국 남부의 한 나라이지만 동부와 남부, 북부와 너무 다른 거죠. 남부의 따뜻한 플로리다에서는 눈이 내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한 거죠. 또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이와 같이 환경 컨설턴트 또는 기후변화 전문가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환경 관련 직업은 신직업, 아주 유망한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환경 컨설턴트는 기업이나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환경 컨설턴트는 이러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컨설팅,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방법 교육, 그 다음에 어떠한 판매하는 제품의 친환경적 요소를 컨설팅하고 또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컨설팅하는 게 환경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컨설턴트에 관한 그 동영상도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환경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할까? 자, 이런 화학이나 생물과 같은 환경공학과 같은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런 어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도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직업입니다. 과거에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또는 태풍이나 가뭄, 해수온도 상승 이러한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기초시설을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게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다라고 보시고요. 또한 이러한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고 또는 개선하는 방법을 내놓는 그런 역할들도 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들 또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또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게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전문가는 이러한 탐구 지향 성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능력과 자질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분석 판단 능력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이나 지구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한 여러분들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공통적인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2년부터 이제 인권 환경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환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 날 개최돼서 우리가 이날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또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 보호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세계 환경의 날로 6월 5일을 지정하여서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환경의 날은 매 6월 5일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은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직업으로는 환경 컨설턴트와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에 따른 동영상은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각각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동영상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로 만족도 설문지 다 다운받으셔서요. 정성껏 작성해 주시면은 앞으로 녹색복지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좋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1차 시 비대면 온라인 환경교육 이론 수업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환경 컨설턴트와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의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함께 하는 시대에 유망한 미래 직업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과 관련된 그린잡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전을 품어보고 꼭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설계,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2차 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